안녕하십니까. 송준우의 시사만사 송준우입니다.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았던 오늘을 보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다짐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계십니까? 쏟아지는 뉴스들 속에서 정작 우리의 이야기를 다룬 뉴스는 정말 부족한 시대. 저희 시사만사는 부산 경남의 눈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 있겠지만 오늘 정규 첫 방송을 시작하는 저희 시사만사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순서입니다.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피크, PICK, 정치토크 부산편입니다. 역사의 물결을 갖다가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을 정치권에 경고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 경남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현안을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PK 정치토크 부산편입니다. 두 분 패널 모셨습니다. 먼저 박민식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네, 배재정 민주당 국회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정부의 수장이 교체된 지 6개월이 지났다는 게 참 새삼스럽습니다. 새해 전망 간단하게 5자 토크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민식 의원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 또 새해 어떻게 보면 첫 방송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속에 있는 말보다는 좀 덕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참 많이 참고 지금 그 픽한 것이 네. 우리 오거돈 시장님 잘 좀 하이소 5자입니다. 잘 좀 하시죠. 이유를 간단하게. 아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은 23년 만에 지방 권력 교체다 이렇게 정말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만은 지금 6개월 지난 후에 지금 보면은 아마 오거돈 시장을 찍었던 사람들 대부분조차도 해도 진짜 너무 존재감이 없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배재정 우리 전 의원님, 어떻게, 5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5자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출발선이다. 이제 출발선. 이렇게 사실은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 박 의원님께서 잘 좀 하이소 하니, 저는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6개월이 지났으니까 6개월이라 하면 그러면 8분의 1이 지난 셈이다. 그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출발선상에 섰다. 뭐 이렇게 풀이해도 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사실 이 지방 권력이 뭐 23년 만이다, 수십 년 만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기존의 관성이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저희 민주당으로서야 더 잘하기 위해서 신발끈을 꼭 메고 뛰기는 했습니다만 또 서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업무를 파악해야 되고 주변 환경을 또 다 둘러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그야말로 제대로 된 출발선에 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잘 뛰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해가 되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더 신중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새해 백두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부터 사실은 좀 짚고 넘어가겠는데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게 우리 PK 부산 경남이라고 합니다. 오거돈 시장 지지율 역시 뭐 하락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먼저 대통령 지지율 지금 상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부정적인 평가가 6월 달부터 매달 지금 조사한 거를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23%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12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65%까지 올라갔어요. 반면에 긍정적인 평가는 지금 33%대로 부산 경남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민식 의원이 지지율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초반기에 국정 지지율이 거의 80%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임 초기에. 근데 지금 이제 저것은, 저희 야당 입장에서 환호할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체를 이제 그동안 과도한 기대 속에 있다가 서서히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당선될 때 41%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 상태로 복귀한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은 향후 뭐 제가 볼 때는 원래 국정 지지율이라는 것이 한번 내리막 타면은 회복이 안 됩니다. 잠시 반전은 있겠지만은 역대 정권은 그런 추이를 보였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제 날개 없는 추락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 지지율이라는 수치가 이 국민들 혹은 부산 시민들의 마음, 부울경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모두 다 드러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수치로 드러난 것 또한 저희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이 사실 크고요.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집권 3년 차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부울경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드리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펴 나가는 것으로 만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는 마음입니다. 심기일전. 네. 네. 다음 표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오고돈 부산시장의 직무수행 평가인데요. 매달 이런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 시장 직무수행 평가가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지금 15위, 꼴찌에서 두 번째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 의원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이 부분도 제가 이 부산시 관계자와 좀 통화를 해보니까 많이 좀 마음 아파하시던데 이 수치에서 봅니다만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는 수치가 43%로 잘못하고 있다는 수치보다는 훨씬 이제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시도지사를 비교하는 데서는 좀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그렇게 이제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충분히 저희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구조적으로 혹시 이 시도지사 평가하는데 어떻게 반영이 될까 이런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전임 저희 당은 아니었습니다만 서병수 시장의 경우에도 거의 최하위권을 계속 이렇게 머무셨거든요. 시도지사 업무 평가에서. 제 기억으로도 상당히 낮은 편이 지속됐었죠.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잘하고 있다가 잘못하고 있다보다 훨씬 많은데 송구합니다만 서병수 시장의 경우 잘못하고 있다는 수치가 훨씬 더 높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우리 부산 시민께서 부산시장에게서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곰곰이 되짚어서 이 정책을 만들면서도 부산 시민과 더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전임 서병수 시장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취임 6개월 때 그 긍정적인 평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017년 그러니까 취임이 3년치 하고 나서 그때 평가가 좀 많이 나빴던 것 같고 아무튼 이 부분은 오고돈 시장께서 뼈에 새겨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기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전임 시장도 지지율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지지율이 낮았고 또 지금 현 시장도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말이죠. 우리 박미식 전 의원은 출마 결심도 한번 해보셨지 않습니까? 부산시장. 이게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당의 문제,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의 기질, 아주 이 해양 도시 또 진취적인 이 기질과 이 도시를 이끄는 리더, 부산시장이 리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리더가 궁합이 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부산이 남배를 이끄는 선장과 같은 그렇죠. 역할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서병수 시장이다 또 그전에 전임 시장님 이번에 우리 오고돈 시장도 마찬가지로 다 스타일이 뭔가 좀 행정관료 비슷한 분들 존재감이 없죠. 중앙정부에 가서 지금 보면은 아까 시도 평가도 15위, 16위뿐만 아니라 서울에 가서 부산시장 이름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부산이 차지하는 대한민국에서의 위상은 지금 와서 서울 다음 부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리더는 도대체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도시의 미래가 있으려고 하면은
그 도시 리더의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역대 시장님들, 특히 지금 오거돈 시장은 뭐 연세도 그렇고 또 스타일도 그렇고 이분을 보면서 이 도시에 활력이 있겠구나. 과연 누가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본 자료에도 우리 지역 총생산이 부산이 인천에 벌써 초월을 당한 상황이고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 시장께서 우리 부산 시민들 자존심을 좀 세워주셨으면 새해는. 그것과 관련해서 네. 저는 이제 부산시장께 그리고 부산시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이슈를 좀 만들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산이 우리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제2의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중앙 무대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랄까 아니면 부산의 이슈가 중앙 무대에서 얼마나 선보이는가 이런 면에서는 여전히 저는 좀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동남권 관문공항의 문제든 아니면 KTX 지하화의 문제든 우리 오거돈 시장께서 지금 치고 나가시려는 네. 정책들이 좀 전국적인 이슈를 타고 그게 좀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지면 그게 저는 시정을 운영하는 데서도 도움이 되시고 또 예. 오거돈 시장의 또 존재감을 높이는데 존재감을 높인다는 게 뭐 다른 측면 개인의 측면이라기보다 우리 부산 시민의 또 자존심의 문제이지도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국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할 좋겠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번에도 뭐 예산을 많이 받아오셨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부산의 이슈들을 적극 제기하고 설득하고 홍보하려는 노력도 좀 더 강화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 시장께서 이 방송 좀 보시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 주제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다음 주제 또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먼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 부산시당 대변인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시당과 부산시는 함께 힘겹고 고단한 부산 시민들의 삶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더 가까이에서 공감하고 경청하는 의정활동 지원센터를 통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시민정치 토론센터를 통해서 시민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예, 민주당은 서민경제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 한국당은 소통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PK의 터닝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네, 뭐 오거돈 시장께서 신년사를 아마 내일 정도에 발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을 좀 우리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정부에 대한 설득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께도 이 부산시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걸 조금 더 시민들 이 깊숙이 들어가서 설득하고 소통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혁신, 소통, 설득. 예, 혁신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아직 6개월 초반이다. 좀 더 기다려보자. 물론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절박감 이런 데 대해서 시장이라고 하면은 진짜 좀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죠. 시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힘들거든요. 근데 뭐 아직 6개월 좀 더 기다려보자. 사실 한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새 인천보다도 GRDP 지역 내 총생산이 뒤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산의 리더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줘야죠. 언제까지 구호만 슬로건만 멋들어지게 번들어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말씀에 좀 의도된 건 아닌데 이어서 내일 우리 오거돈 시장 신년 기자회견 예정되어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아마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려야겠는데 지금 뭐 통일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 시대의 선도, 관문공항 동남권 그리고 도시재생, 부산 구도심 중심에 대한 이야기겠지요. 민선 7기 2019년에 3대 과제로 저걸 선정했는데 박민식 전 의원 어떻게 보시는가요? 아니 제가 참 자꾸 덕담을 해야 되는데 우선
오고돈 시장님이 저렇게 지금 3대 뭐 프로젝트다 아주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메시지가 과연 부산시장이 하는 메시지인지 우선 1번 한반도 평화의 시대 선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말씀인지 부산시장이 해야 될 말씀인지 두 번째 동남권 관문공항의 성공적 건립 저거는 역대 시장이 다 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 저것도 전임 서병수 시장이 늘상 하는 주장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 지금 저 세 가지 메시지에서 오고돈 시장 그러니까 23년 만에 새로운 시장을 지금 탄생시켰지 않습니까? 그 기대에 충족할 만한 그런 메시지이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뭐 여러 차례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아마 그런 그렇게 이제 선회를 할 수도 있지만 네, 가능하다고 좀 보는데 현실적인 그 절박감을 놓고 보면은 답답하고 우선 시민들은 시쳇말로 지금 먹고 사는 거 그거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는 걸 원하는 것이지 내 한계 뭐 부산시장이 할 수 있는 역량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뭐 대한민국 한반도 통일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겠습니까 부산시장한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들 그걸 받아들이실 때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결한단 말이야 이런 이제 지적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세 가지 이슈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국은 우리 부산 시민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다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 지역의 일간지 일면 기사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그 평화가 부산의 미래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기사를 쓴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부산을 이제까지 어떤 항구 도시 이 남북이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는 우린 거의 섬 같은 존재였고 부산이 제대로 된 유라시아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조차 잊고 있었지만 지금은 남북 철도가 연결되는 시대고 더 나아가서 부산이 그야말로 유라시아의 출발점이자 아시아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어서 바로 이런 데에서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고 부산의 미래를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일면 기사가 났습니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의 시대 선도라는 것이 부산이 꼭 접경 지역에 있는 시도만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주요한 어떤 그 혜택을 받는 곳이 아니라 부산이 선도적으로 남북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 저는 이런 취지로 좀 받아들이고요. 아니 저도 전적으로 동감인데 네네네. 동감인데 우리 배 의원님도 지역구를 돌아다녀 보시면 지금 전통시장이다 골목 상권이다 한 집 건너 빈집이에요. 시민들은 그렇게 하루하루가 절박한데 대통령이 지금 한반도 평화시대 그것도 사실 많이 안 와닿는 이야기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아요. 그런데 부산시장이 쉽게 말하면은 초등학생이 박사 논문을 지금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시민들의 하루하루 민생에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실적을 낼 생각을 해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하실 말씀도 아니고 한반도 평화 다 말씀은 맞지만은 얼마나 이 절박한 민생에 국민들이 시민들이 호응할 것인지 저는 지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거는 오고돈 시장이 말씀 안 하셔도 얼마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계세요. 아니 저는 우리 의원님의 그 염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 또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 당장 이제 너무 경제가 어렵다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수용하고 그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선 7기의 우선 과제에 있어서 부산의 미래를 이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고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제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폄훼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한 말씀만 들고요. 더 폄훼가 아니라 우리 배 의원님 이제 워낙 객관적이시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난번 제가 기억하기로 10월 4일 그 즈음에 14 남북 그 공동선언 축하한다고 이해찬 대표다 해서 평양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 당시에 우리 오고돈 시장도 아마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시민 350만 시민들이 우리 그 당시에 오고돈 시장 2박 3일인가 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시장이 그 따라간 의미가 우리 시민들 민생에 이렇게 지금 하루하루 힘든 민생에 얼마나 크게 메시지를 줄 것이냐. 정리를 좀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리를 좀 하면 관문공항의 건설 그리고 남북의 평화무드 조성 이것이 결국은 지역의 경제 발전과 연계되어서 그렇죠. 경제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네, 게 아마 우리 오거돈 부산 시민들께 이 새로운 어떤 부산 경제의 비전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과제를 정한 것이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그걸 가볍게 본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거꾸로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조업이라든지 기계산업, 뭐 물류 산업이 지금 이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참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금 네, 자동차, 이런 부분이시죠? 조선 다 무너지고 있죠. 네. 그리고 고용률, 청년 실업 제일 전국 최하위예요. 네. 아까 골목 상권이다, 전통시장이다 가면은 전부 다 영세 중공 상인들이 지금 다 뭐 하루하루 힘들다고 하는데 그때 시장이 할 역할이 뭐냐. 네, 그런 데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워지는 문제는 사실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해서 그건 또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우리 동남권 관문공항의 성공적인 건립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재생을 통한 대개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서민 생활과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대규모 알겠습니다. 아니, SOC이기도 동남권 하고. 관문공항도 네.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대부분 다 찬성하십니다. 가덕도 신공항.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구호를 가지고 계속 우리 시체말로 구호 삶아 먹기는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자, 오거돈 시장이 하시려면은 이것이 뭔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느냐, 또 중앙정부는 어떻게 설득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어떻게 결단을 낼 것이냐,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지 그렇죠. 계속 동남권 신공항만 구호로만 해서는 시민들이 공감을 못 한다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네. 예. 잠깐만요. 예. 첫 순서에 우리 열기가 너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두 분 전 의원님들 말씀 나누는 거 오 시장이 보시고 내일 기자회견 한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반영할지 저희들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산 이야기를 주로 했고요. 내일은 우리 경남 지역 우리 정치 패널을 모시고 경남 정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박민식, 배재정 두 전 의원 모시고 PK 정치 토크 드리고 부산편. 싶은 말씀이 네네네. 더 있는데 여기서 마쳐야 되는 겁니까? 아쉽습니다만 네. 다음 주를 또 기약하겠습니다. 네, PK 정치 토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송준우의 시사만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스튜디오가 지금 가득 찼습니다. 먼저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송인식 기장경찰서 전 수사과장이십니다. 네, 황민호 변호사십니다. 네, 장현정 문화평론가이시기도 하고 호밀밭 출판사 대표이기도 하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는 유명하시죠. 개그맨 김정민 씨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의미 있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세상에 저런 일이 코너입니다. 김영민 씨, 오늘의 저런 일이 어떤 일인가요? 오늘의 저런 일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네. 네 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길을 걷고 있는데 현금이 길에 떨어져 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줍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근처에 파출소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대답은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래도 주위를 먼저 둘러보겠죠?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런 경우는 크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왼쪽은 학생인 것 같고, 지금 파출소로 걸어 들어가고 있고요. 오른쪽은 두 사람이 아마 여성인 것 같은데,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 같은데, 똑같은 상황인데 아마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김용민 씨, 이거 실화인가요? 이 두 사례가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허. 먼저 파출소로 돌려주러 찾아간 이들의 사연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23일에 중학생 3명이 우연히 길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합니다. 네. 아이들이 3명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또 사고 치고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습득물 신고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3명 중에 한 놈도 어떻게 그 돈을 우리끼리 쓰자 그런 얘기를 안 했냐 그러니까
도저히 제 양심을 속일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정말 제가 감동을 먹었었죠, 진짜로. 어유. 학생들이 주운 지갑엔 5만 원권으로 총 280만 원이 있었는데요. 범일 노동의 매축기가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비 그런 명목으로 이 사람이 돈을 한 300만 원 받아가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 돈 없으면 자기는 이제 부산역에 노숙자 생활하러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 말씀 듣고 보면 저 400만 원이 저 돈 분실한 분의 전 재산이야 마찬가지였겠군요. 참 올겨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분. 요즘은 정말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세상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행동들이 더 돋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아이들 또래끼가 올리다 보면 이런 상황 마주했을 때 야, 우리 이거 어디다 쓰자, 우리 옷 사자, 우리 게임 예. 아이템 사자 이러면서 흔들리기 마련인데 네. 이 친구들 사연 듣고 너무 기특해서 제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어유. 제가 아이들에게 좀 짓궂은 질문 해봤거든요. 눈앞에 딱 돈을 보는 순간 내가 이 돈 갖고 싶었다. 잠깐 하나 둘 셋 하면 앉았다 일어납시다. 하나 둘 셋. 아유, 예, 저까지. 네. 저는 그냥 옷만 사고 싶어요. 가져가고 싶다. 아, 티 안 나게 한 장만 가져가. 근데 누가 용기를 내가지고 이거를 신고하자고 한 거예요? 제가 신고하자고 했어요. 왜? 그래도 280만 원 너무 돈이 커가지고 그냥 신고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이주비 받고 어디 가시다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 말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 이거 우리가 가졌으면 큰일 났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세상에 어떤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양심 안 속이는 어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 욕심이 안 난 건 아니었다. 저 아이들의 저 솔직한 고백이 오히려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이들의 이 순수한 마음들 어떻게 상을 줘야겠어요? 맞아요. 상 줘야죠. 근데 이미 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참 수줍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학생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누구나 물적인 부분에서 욕심을 가지고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8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다른 학생들도 본받을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지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에 김석준 교육감님께서도 1학년 세계반 전체에 피자를 선물했다고 하네요. 할 일을 한 건데 이렇게 크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기분이 좋고 어른스럽네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첫 방송에서 저런 흐뭇한 소식 전할 수 있어서 참 흐뭇합니다. 네. 이런 기분 좋은 얘기들이 시작돼서일까요? 얼마 전엔 초등학생이 300만 원을 주어서 파출소에 가져오는 그런 훈훈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20만 원이 더 많네요. 네. 초등학생이 4학년인데요. 고사리 손으로 현금 300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사하경찰서를 찾았는데요. 다행히 주인이 와서 가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근 화장품업체 직원이 가방 주인이었는데 그날 수금한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가방을 찾아준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런데 송인식 정과장님, 이거 참 이런 이야기 해야 될까요? 안 그런 어른들도 있다면서요. 예, 지난해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사람들 왕래가 많은 부산의 한 거리입니다. 70대 남성이 바쁜 걸음을 재촉하다 바닥에 현금 뭉치를 떨어뜨립니다. 아이고. 얼마 뒤 길 가던 두 여성이 돈다발을 발견합니다. 두 다발을 하나씩 나눈 이 여성들은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저게 돈을 나눠 가지는 모습 같네요, 과장님. 예, 저 돈은 70대 할아버지가 네. 손자 대학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해 아유. 4년 동안 적금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돈을 실수로 떨어뜨리고 네. 중년 여성이 주워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아유. 저는 사실 언젠가부터 이렇게 기성세대로 살아가는 게 아이들 앞에서 좀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서 그 말입니다. 아이들 사연이 있어서 그런지 더 상대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얘기입니다. 저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CCTV 토대로 네. 용의자 2명을 추적해 검거하고 피해품을 모두 회수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 그래도 해피엔딩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흔히 이제 길에 떨어진 돈은 임자 없는 돈이라고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가는 게 또 범죄라면서요.
예, 누가 버린 물건을 주었다. 이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네. 그런데 일부러 돈을 길에 버린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보통 흘리거나 잃어버리는 경우인데 네. 우리 형법에서는 이러한 물건들을 점유 이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일시적으로 점유자의 점유해서 이탈한 상태라고 보는데요. 이런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 점유 이탈물이라는 말이 참 새로운데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만약에 은행에 갔는데 현금 지급 기회에 돈이 있다. 그거 가져가면은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점을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도 좀 궁금한데 그 돈이 주인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길에서 주운 돈이나 지갑은 점유 이탈물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고요. 다만 이제 은행 현금 지급기 위에 있는 돈은 아직 은행의 점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 소유권이 아직 미치고 있는 상태라고 봐서 점유 이탈물로 보지 않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경우와 동일하게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절도죄에 해당될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므로 훨씬 커지네요. 예, 점유 이탈물 횡령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 조금 전에 했었지요. 양심을 지키는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거 정말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영민 씨와 함께한 세상에 저런 일이었습니다. 지금 저녁 식사가 한창일 시간입니다. 식사 시간에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실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화제가 없다면 이런 이야기는 어떨까 싶습니다. 부산 경남의 사건 사고와 이슈를 들여다보는 밥상머리 토크입니다. 오늘의 의제 먼저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과장님, 뭐 이게 건조해서 그런지 요즘에 특히 화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산 경남의 그 건조특보가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건수도 30% 늘어났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봤겠지만은 지난주만 해도 그 승악산 산불과 사상구 공장 화재가 있었고 청사포 계류장에서 어민들이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다 불똥이 피는 바람에 화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화재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부산 소방본부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을철에 1일 평균 6건의 화재가 발생했던 것에 비해 겨울철에 1일 평균 8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뭐 황당한 이야기도 있어요, 장 대표님. 네, 지난주에 창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집안에서 냄비 안에 불을 피웠다가 그냥 집이 홀랑 다 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아니 무슨 저 캠핑 온 것도 아니고 뭐 집안에서 이 불을 피웠다고요? 제가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네. 이 사연도 좀 딱한 게 이분이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면서 폐지를 주며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다가 네. 지난 30일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너무 추웠잖아요. 근데 보일러까지 끊겨버려서 양은 냄비 안에 이렇게 폐지를 주워놓고 그걸 태웠다고 합니다. 참 계속되는 추위 속에 겨울이 더 추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듣고 보니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좀 한시적이긴 하지만 어. 다음 달까지 이 복지 사각지대를 네. 찾아서 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쪽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또 독거노인분들 이런 분들 찾아서 그 잠자리는 좀 편안하신지 아픈 데는 없는지 이렇게 보살펴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주변에 좀 힘든 분이 있다거나 본인이 좀 너무 힘드시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한번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주변 분들이 좀 동사무소에 이야기해 주셔도 그거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우리 이웃의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겨울철에 건물에 스프링클러라든지 화재 경보기 이런 안전 관리도 좀 많이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와 관련돼서 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짚어보면 우선 현행법이 개정된 게 2009년입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2009년 이후에 영업을 개시한 업소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거든요. 근데 이제 2009년 이전에 설치된 업소들은 그래서 그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못했는데 주로 화재가 요즘에 발생하는 건물들을 보면 좀 오래되고 노후화된 그런 건물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 개정안은 네. 소급 적용을 해서 모든
산후조리원이나 고시원 등 이런 이제 다중이용업소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요. 또 하나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 바로 필로티 건축물인데요. 네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필로티 건축물은 1층을 비워놓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축물인데 큰 불이 많았죠, 필로티 건물에서. 그렇죠. 이런 필로티 건물의 이제 취약점은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이 순식간에 차고 올라가서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로티 건축물에서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불이 났을 경우에 빨리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교통체증으로 막히면 소방차가 빨리 못 가니까 그래서 이런 교차로에서 소방차가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교통 시스템을 새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좁은 골목에는 대형 사다리차가 들어가기가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에 그런 지역이 많죠. 예, 그럼 골목골목에 빨리 들어가서 이걸 화재를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3.5톤급의 소형 사다리차를 제작을 해서 보급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당분간 이런 건조한 추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거 자나깨나 불조심. 이거 무슨 가훈처럼 지금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헐리우드에만 이게 스크린 속에서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스파이더맨이 부산에도 있었습니다. 송 과장님, 이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 부산 해운대 23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 도둑이 들어 금품을 훔친 사건입니다. 예, 특이하게도 범인이 영화 속 주인공 스파이더맨처럼 외벽을 타고 침입했습니다. 아, 이게 고층 아파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층 아파트 정말 이게 올라가기 힘든데 안전장비 하나 없이 이렇게 고층 아파트에 올라가는 게 가능합니까? 예, 범인은 장신 190cm의 장신이었고 긴 판과 긴 다리를 이용해서 비상계단 창문에서 빈집 베란다를 철봉 타듯이 넘어가는 건데 아주 화면에 나오네요. 인기척이 없으면 목표를 정하고 거침없이 건물을 탔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면서요? 네, 이런 식으로 재작년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0차례 범행에서 2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는데요. 과거 전력도 있습니다. 이게 참 평범한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는 범죄인데 이게 이런 스파이더맨 아파트, 고층 아파트를 상대로 한 스파이더맨 졸타 사건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고층 아파트 스파이더맨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올 텐데요. 먼저 2016년 사건이 있습니다. 전직 배관공이었던 범인이 경기도 용인 또 수원의 아파트 단지를 다니면서 금품 7,800여만 원 어치를 훔쳤는데요.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나오는 타고 올라가는 저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배관을 타고 11층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참 이게 요즘 말로 재능 낭비라고 하거든요. 다른데 저런 정성을 쏟으시지. 그리고 2012년에도요. 울산에서 고층 아파트를 턴 강도가 또 붙잡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보니까 화면이 아마 준비된 모양인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낮도 아니고 저녁 시간인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좀 희미하긴 하지만 저렇게 타고 올라가네요. 야, 거실에 사람 있는 집도 있을 텐데 또 용케 잘 피해서 가는 거 보니까 진짜 스파이더맨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타고 가다가 이제 베란다 문이 열리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1,000만 원 어치를 털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 범인 말로는 한 20층 이상까지도 맨손으로 이렇게 오를 수 있다고 하니까 대단한 능력이긴 하죠. 네, 송 과장님. 뭐 다른 건들도 있었다면서요? 예, 저거와 비슷한 사례가 2016년도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인연을 맺은 절도범, 마약사범 3인조가 무전기로 상황을 주고받으며 고층 아파트를 턴 사건인데요. 역시 문단속이 허술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를 노렸고요. 고소 공포를 입기 위해 범행 전후에 필로폰 투약까지 했답니다. 야, 이게 뭐 필로폰 투약까지 했다면 이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범죄들인데요. 이게 황 변호사님, 이런 사건들은 어떤 범죄에 해당합니까? 예, 우리가 이제 절도죄보다 조금 더 가중처벌된 특수절도죄를 형법에서는 몇 가지 유형을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특수절도에 해당하는군요. 예, 첫 번째로는 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에 이제 손잡이나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침입해서 물건을 훔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흉기를 휴대한 경우.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절도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수절도죄라고 봐서 네. 예, 일반 절도죄보다 가중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량이 훨씬 강화되는군요. 예, 그리고 상습성이 있다. 과거에도 이런 전력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특가법상 상습절도죄로 적용을 해서 더욱 네.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아, 이게 사실 이게 뭐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 설마 뭐 우리 집에 뭐 도둑이 들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실 텐데 문단속 정말 철저하게 해야겠습니다. 야, 이거 범인 말 들어보니까 20층까지 올라간다는데 저희 네. 집이 8층밖에 안 되거든요. 아, 예. 창문에 도어락을 설치하겠습니다. 참 이게 재능 낭비라는 이야기 조금 전에 네.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참 재능을 지나치게 낭비하는 스파이더맨들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윤창호법이 시작된 이후로 이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길을 쓰고 이게 단속을 피해서 도망가려는 운전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 창원에서 또 큰 사고가 있었다죠, 과장님? 네. 그제 저녁 새벽 창원에서 네. 대형 음주운전 사고 있었습니다. 아, 술에 취한 운전자가 길을 가던 행인 3명을 다쳤는데요. 네. 이게 보면 이제 벤츠 차량이요. 예, 행인을 들이받았습니다. 아, 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니까 행인 3명이 몸을 피하고 이게 중앙 분리대까지 들이받고 아, 네. 아유, 예. 어유, 저렇게 끝나는군요. 과장님, 저 정도면 어떻게 면허 취소 수준까지 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24세의 남성인데요.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2%,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네. 친구들과 소주 2병을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차량 4대가 부서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뒷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저 중고 외제차를 목돈을 모아서 사서 몰고 다니다가 저렇게 사고를 내고 외제차 팔아서 뭐 이게 보상하겠다만 저 젊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윤창호법의 취지를 무색해 하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황 변호사님,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예, 우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이 되고요. 네. 그리고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난 12월 31일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네. 바로 어제죠. 법원에서 범죄 중대성,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네. 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12월 18일 개정된 윤창호법을 네. 적용해서 네. 경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가 됐습니다. 아, 이 첫 사례로 기록되는군요. 예, 이번 사건이. 이게 참, 술을 마셨으면 운전을 안 하면 되는데, 이거 참,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또 딱한 운전자가 한 명 더 있었다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고속도로 순찰대가 아마 저 차량을 쫓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 보입니다, 과장님. 네,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도망가는 장면인데요. 네. 최고 시속 190km로 고속도로와 국도를 넘나들다가 결국 주택과 건물을 들이받은 뒤에 멈췄었습니다. 어휴. 저 영상은 저도 봤는데 네. 정말 무슨 레이싱 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겁도 없고 네. 190km는 술 안 먹고도 사실 내기 어려운 속도인데요. 예. 아, 그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술이 취한 중에도 또 음주운전에 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은 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저렇게 도망을 갔는데 저러다가 인명사고 같은 게 나면 이제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런 분들은 정말 이렇게 운전대 절대 잡으면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다른 영상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야, 이 영상 잘 보십시오.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경찰을 매단체 도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유, 단속하는 경찰관 분들은 큰 고생입니다. 야, 하지만 음주운전자는 어떻게든 잡힙니다. 검거 네. 후 운전자의 행적을 역추적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더니 최종 판결에서는 음주 무혐의로 처리됐는데. 아, 그래요? 야, 이게 공식이 너무 헐렁한 거 아닙니까?
도주해버린 경우에는 사후에 측정을 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이 위드마크는 스웨덴 출신 생화학자의 이름인데요. 그 사람이 마셨던 술의 양, 그리고 도수, 그 성별, 나이, 체중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보통 술을 마시면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이후에 점차 감소된다는 원리에 기반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 요소가 다 불완전하죠. 그리고 이게 사고 당시가 이게 알코올 농도 상승기냐 하강기냐 그리고 상승기의 경우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상승하냐에 따른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편차도 있을 테고 그죠? 그렇다 보니 형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다 보니 이 법원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무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위드마크 공식이 1930년대에 만들어진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오래됐죠. 그래서 좀 더 과학적으로 좀 검증된 그런 공식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경찰 쪽에서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문제 때문에 경찰에서 음주단속 물론 추적 시스템까지 강화하고 있는데요. 조합 상황실을 중심으로 운전자 이동 경로, 예상 진행 상향, 차량 속도 등을 수시로 공유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반드시 걸리게 돼 있습니다. 참 법까지 바꿨는데도 이렇게 개선될 줄 모르는 음주운전. 장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쉽지 않은데 저는 일단 주변에서 정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거는 너무나 야만적인 행동이고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참 술 마시고 운전하라는 사람들 주변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친구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밥상머리 토크였습니다. 눈부신 아침 바닷가 네, 지금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내 고향 부산을 떠올리면 또 부산을 좋아하게 됐다면 아마 이 노래의 영향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내 고향은 부산입니다. 이 나훈아 씨의 노래인데 장 대표님 또 가수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가수였습니다. 네. 오래전에. 네. 이게 부산을 주제로 하는 부산의 이름을 건 노래들 예전에 많은데 요즘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사실 한국의 대중음악의 고향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개항 이후에 또 한국 전쟁, 그다음에 마도로스 이러면서 쭉 부산이 굉장히 많은 노래들이 있었는데 80년대 말 기점으로 좀 쇠락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부산이라는 도시의 어떤 쇠락과도 좀 연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게 부산의 경제 추락 참 그런 부분이 부산이 노랫말에서 사라지게 된 계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이 부분 한번 시청자 여러분 나훈아 씨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내 고향은 부산입니다. 나훈아 씨 사투리가 참 구수하게 들립니다. 육식갑자 중 기해년은 이 누런 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이른바 황금 돼지의 해라고도 하지요. 그 의미처럼 올해는 정말 마음은 좀 내려놓고 배를 채우는 그런 해가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 새해 첫 방송으로 준비한 KNN 시사만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